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아주 귀중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전 국정원 차장이자 현 한국당 안보 특위 국가안보특위위원장, 그리고 며칠 전에 일괄적으로 당협을 반납하기 전까지 서초갑 당협위원장으로 계신 전옥현 씨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대 또 선배신데 서울대 외교학과를 오셨는데 경력을 보면 국정원에서도 오래 계시고 또 외교부에서도 오래 계셔서 저는 처음에 외교부에서 국정원으로 넘어갔는가 했는데 처음부터 국정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요? 예,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국정원에 입사를 해가지고 만 30년간 그 국정원에서 외교안보,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서 일을 쭉 했습니다. 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요? 예. 요즘 국정원 들어가기가 삼성그룹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데 남들은 또 7급으로 들어갔는데 저기 소문에 이 차장님은 사무관으로 특채해서 들어가셨다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적인 환경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단히 성장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지휘부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 정보기관에 우수한 요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특채 케이스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말하자면 옛날 영화에서도 007 영화 보면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을 때 한번 저의 청춘을 바쳐보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당시에 그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보면 그 예일대, 하버드 출신들이 CIA 만들 때 많이 들어갔고 또 영국도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에서 영국의 MI6 이런 데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갔죠.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제대로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여건의 1단계가 안보. 강력한 안보 체제에 의해서 국가도 성장하고 또 이 국민의 모든 이 기반이 다 안정적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하고 또 이렇게 외교관 같이 무대 밖에서 뛰는 그런 그 외교관들도 중요하지만 무대 뒤에서 정말 묵묵하게 국가 안보와 또 이 평화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이 차장까지 하시고 또 차장 마치시고 홍콩 총영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보통 국정원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시면 원장 다음에 차장이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차장이 아니라 1차장이신데 그래도 우리 이 차장님은 별로 구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운이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사실 시골 농부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도 시골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 계십니다. 99세이신데. 어디 충남이에요? 네, 충남인데요. 99세신데 우리 어머님이 살아 계시고 그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크면서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 또 이 시골 어른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오는 걸 다 충분히 봤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택해야 할 길, 또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많이 배우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년 가까이 이제 공직을 하면서도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오로지 국가 이런 그 외교안보 이런 대계를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정원이 바람도 많이 부는 데인데 한 번도 바람을 안 타시고 참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만두시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부터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다고요. 보통 보면 당에 이제 특위위원장 하면 현역들이 많이 하는데 밖에서 이제 오신 분을 원내신데 이 특위위원장으로 어떤 생각으로 맡게 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느닷없이 연락을 받고 심사숙고한 끝에 제가 우리 한국당의 어떤 안보 문제를 깊숙이 좀 다루는 것이 우리 한국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조그만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물론 많이 있지만은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당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잘 극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또 이 국제 평화와 또 우리 대한민국
말하자면 그 선진국화 이런 데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수락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잘 가셨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당이야말로 한국의 보수라면 다른 나라의 보수에 대해서 하나 더 더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수는 사회의 전통과 관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개혁해가는 게 보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이 분단이나 뭐 공산권과의 대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보수를 표방하는 한국당에서는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가치를 지금 안보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문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국당이 뭐 이런 안보 위기에서 좀 무력하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나 보수의 의지가 굳으신 분들은 그런 비판을 한국당에 많이 하는데 아주 참 적임자로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안보 환경은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단순하게 분단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북한은 3대 세습 체제라고 하는 어느 나라 역사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또 어느 나라 정치사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특이한 체제가 북한에 있거든요. 근데 이 체제가 정상적인 국가 체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체제, 즉 정상 국가가 아닌 그런 말하자면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북한은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핵을 포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제대로 된 평화가 오려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핵을 없앤 핵이 없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첫째로 안보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 위에 평화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핵 있는 안보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이 현 또 정부가 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최적임자를 이렇게 이번에는 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한국당이 이제 당협위원장들을 다 이렇게 사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 근데 서초갑이면 한국당에서 제일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 뭐 하늘 아래 서초갑이 있다 할 정도로 좋은 자리인데 천당 가까이. 근데 거기 이 지역을 계시면서도 당에서 이 싹 정리를 해야 된다. 전부 반납받아서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리 가셨으면 보통 주저앉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그 언론 보도를 한번 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 7월쯤에 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전부 모아가지고 난상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우리 한국당의 살 길이 뭐냐? 이렇게 이제 각자 나와서 3분 스피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다른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한 말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게 바로 지금과 같은 현 우리 한국당은 당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당이 저렇게 구심점이 없이 위기를 맞다 보니까 말하자면 보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과연 어느 정당인지 쉽게 얘기해서 한국당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까지 존재 말하자면 의미가 상당히 취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전 당협위원장은 즉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현재 당협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전부 백지위임장을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에 내자. 그래서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가 정말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외 당협위원장이든 원내 당협위원장이든 새롭게 말하자면 뽑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야만이 한국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거 아니냐. 그래야 한국당이 살고 보수가 살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가 살고 복지국가로 가고 세계 제1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한국당이 기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상당히 강하게 그 당시 백지위임장을 비대위에 전부 주자.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했고 더군다나 서초든 뭐 특히 이제 TK족, PK족 이쪽은 한국당이 이제 아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있을수록 빨리 백지위임장을 줘가지고 새로운 비대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한국당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확실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말하자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로 충원이 돼서 새로 출발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도
강력히 주장해냈고 지금 비대위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없는 말하자면 그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대부분 친박, 비박이니 뭐 친홍이니 줄을 서서 자신의 이 공천권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끝없이 이런 보수의 거의 괴멸 과정에서도 집안 싸움을 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이러는데 그 서초갑이라는 좋은데 자리를 잡으시고 가지고 그걸 다 사표를 제출하자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또 더 비중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제대로 되려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런 강력한 주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공직생활 많지는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의 내면 세계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어느 세계가 됐든 인간 세상은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당 당협위원장이면 한국당의 당협위원장다운 실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당당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당협위원장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품격을 갖춰야 된다. 특히 보수의 출발점은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는 인간적인 품성, 예의 바른, 이런 예의를 지킬 줄, 예양, 정치적인 예양, 사회적인 예양,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선발이 되면 정말 국민적 신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지를 해달라고 안 해도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현 비대위 체제가 좋은 당협위원장들을 제대로 좀 뽑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뽑는 과정에서 현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런 대로만 되면 한국당이 살아날 길도 있을 건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안보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차장님의 경력으로 보면 주로 이제 이 국정원 안에서도 대외, 외교, 그러니까 뭐 이 국정원과 외교부는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화이트 요원으로 해서 외교관처럼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예. 차관님은 사자회담 대표도 이렇게 하시고요. 예. 특히 그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을 상대하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외교 무대에서요. 예. 자, 어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녹화를 좀 일찍 해서 그런데 이제 어제 시점으로 그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저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렇게 만나고 오면 언론에다가 말을 하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건데 뭐 서로가 좀 진전을 하기로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했다라고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뭘 가지고 합의를 했는가가 지금 지극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정상 외교를 할 적에는 항상 이제 보안이 그 필수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왜? 정상들이 만났으면 자기 국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새롭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어려운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 현직 김정은 위원장 같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두 번이나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감추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비핵화라고 하는 지극히 어려운 난제를 다루면서 이 비핵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고 또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중요한 현안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평화와 안보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협 요인이라고 이미 유엔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면은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비핵화의 본질적인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예측 가능한 정상회담이 될 수 있게 뭔가 조금은 풀어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깜깜이 미국 접촉으로 끝났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좀 희한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한국 문정권으로 보면 우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혹시 우리 이해관계를 배신하고 미국의 어떤 정권적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를 가지고 북한과
좀 접촉을 해서 이렇게 될까봐 감시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에도 나왔지만은 언론에서 북한의 대변인이 돼서 북한의 이해를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를 이렇게 좀 설득하고 유혹해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에 우리 대통령이 심부름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냥 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 전문가들이나 싱크탱크나 언론이 그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보면 폼페이오가 와서 이제 둘이 청와대 가서 문재인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문재인 폼페이오 보고 좀 기자들 앞에 갔다 온 이야기 좀 하라고 이제 좀 신이 났겠죠. 네. 북한 쪽 사이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잘 됐다고 보고 신이 나서 김정은이를 만났다고 하니까 전번에는 3차 때는 안 만나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아니 지금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나중에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공개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라 한 것도 이례적이고 또 말을 하지 않은 것도 또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었는데 그걸 보면 폼페이오가 트럼프를 만나서 두 사람이 뭔가 좀 가공을 해야 발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가 싶기도 하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면 트위터에 자기 막 갔다 오면 폼페이오하고 전화통화하고 곧바로 올려버리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게 이 녹화를 하는 월요일까지 오후까지 그게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뭔가가 이전에하고는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제 생각은 첫 번째로 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 싱가포르 선언이 잘 이행되고 있다. 한 발짝 뛰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폼페이오가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비핵화의 본질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진전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데 비핵화의 주변만 울리는 진전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비핵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미국한테 보여준 그걸 가지고 진전이라는 말로 좀 보완상 이렇게 잘 다듬은 건지 현재로서 판단하기 게 어렵다.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아쉬운 점이고 지금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지금 저도 사실은 오늘 이게 방송하기 전에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투세 뭐 하나 날려주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다 방송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의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다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전 세계 아마 국락교회도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일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겉으로 말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뭔가 중요한 타결점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신 있게 내놓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불안스럽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없는 것도 있다고 막 트위터 막 난리잖아요. 그 포장이나 뭐 과잉 홍보라든지 그럼요. 이런 거는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아니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김정은이를 사랑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나쁜 지도자로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평가하는 그리고 최근에 전문 기관에서 평가한 것도 최하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인데 그런 위원장하고 대척점인 사람이 느닷없이 사랑한다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해놓고 지금 뭐 이번에 그 사실은 좀 진전을 이뤘지만 이런 점이 좀 믿업지 않다 이렇게 또 트위터에 올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조금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결정적인 근거 뭐냐. 밑에 이제 실무 그룹을 두어가지고 비핵화 문제를 좀 다루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무 그룹을 두어서 비핵화 문제를 다루겠다라고만 하면 잘 아시다시피 비핵화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도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일정도 같이 담당하게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핵화 문제 플러스 2차 정상회담 일정을 그 실무 그룹에서 다룬다 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일정을 잡는데 확정적으로 딱 자신 있게 택할 만한 내용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딜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위터도 안 날리고 공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요. 지금 미국 측에서는 대북 교섭 대표로 포드사의 자동차 회사의 부회장을 하던 비건이라는 사람을 임명했고 미국 측에서는 최승희가 저기 국장을 하다가 이번에 부상으로 올라갔죠. 제가 사자회담 할 때 사자회담 우리 정부 대표나로도 할 때 90년대 말에 최선희 현 부상이
그때 단순 통역관 했습니다. 아, 통역관 많이 했네. 통역관 했는데 한국도 통역관 하는 사람이 외교장관 하니까 통역을 잘해야 승진하고. 통역관도 했는데 지금 부사까지 올라갔어요. 최승희가 아버지가 최강인가 뭐 굉장히 좀 좋은 집안에서 북한에서는 혁명 집안이더만요. 그런데 최승희가 이번에 러시아를 뭐 간다고 하면서 비한 거예요. 북한 미국에 폼페이오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에는 라인에서 외교 라인이나 CIA 라인은 뉴욕에서 하지만은 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는 비건과 최승희가 IAEA 국제 핵 사찰 기구가 있는 빈에서 접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승희가 러시아 간다면서 일부러 폼페이오가 가는 날 비워버린 걸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되는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진전 논의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비핵화에서 실무는 지금에서는 핵 리스트 제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찰 검증으로 가면서 비핵화의 단계가 밟아가는데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나 한국 정권은 리스트는 나중에 신뢰가 생기면 하고 물론 우선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의 폐쇄 이런 걸 갖고 서로 이 비핵화의 단계를 좀 뒤집자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국이 북한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승희가 러시아 간다고 그 순간에 발을 딱 뺀 거는 한마디로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에 대해서는 뒤로 빼고 이제 영변 폐쇄라든지 뭐 ICBM 일부를 우리가 폐쇄할 수 있다라거나 이런 걸 썩 던지면서 미국이 원하는 이 핵 리스트 제출부터 시작되는 비핵화 단계에 걸려들지 않겠다라는 걸 지금 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 리스트 신고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였는데 그건 거의 빠져버린 것 같아요. 거론되는 옵션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강경화 장관은 대한민국의 외교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때도 참석을 했고 또 평양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평양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일부 장관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이 말하자면 북한과 협상할 때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교부 장관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때 좋은 의미로 미국하고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 있는 게 도움이 되겠다. 대미 외교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대미 외교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현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미 외교를 잘 하라. 이런 취지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말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을 저렇게 빨리 진전시키면 초기 단계에서는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을 잘 먹어야 소화가 잘 돼서 영양이 되지만 배고프다 해서 밥을 잘못 먹으면 약을 먹어야 돼요. 잘못 먹으면 약 먹어도 치유도 안 돼요. 이미 강경화 장관뿐만 아니라 현 정부도 또 미국 전문가들도 충분히 아는 것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합의가 6번, 7번, 8번 있었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합의가 한순간에 다 파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검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에요. 그걸 안 하고는 이걸 안 하고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파기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지금 모양새만 좋게 출발하다가 나중에 넘어지느니 차라리 이미 여러 번 넘어졌잖아요. 7, 8번을. 그러면 지금 그 허들을 없애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9.19 공동성명 같은 것도 다 합의해놓고 그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미북 정상회담보다 더 구체적인 비핵화, 특히 우리가 지금 92년대 만든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검증 단계에서 다 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나 신고, 근데 신고가 제대로 돼야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암 환자인 걸 다 알면서도 암 환자가 딱 진단이 됐으면 이건 약물 처방이다. 수술이다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두고 보자. 응? 가장 약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약 하나 사다가 먹여보는 거예요. 결국 환자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창의적인 접근이라고 한다. 아니 창의적인 접근이 지금 그렇게 없으니까 창의적인 접근 여기서 창의적 접근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미국을 이렇게 꼬드기려고 던진 카드를 보면 이미 몇 번을 울거먹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또 참관 전번에 폭파시켜버렸어요. 증거를 다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핵 개발에 대한 그걸 폭파시킨 거기를 참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놓은 게 동창리
이제 ICBM 이렇게 이 엔진 실험장 및 그 발사대. 근데 북한이 뭐 이미 이동식 발사대로 가고 지금 고체 연료도 상당히 진행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엔진 개발도 거의 완료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필요 없어진 핵 개발의 찌꺼기인 동창리를 또 폐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결정적인 카드라고 들고 놓은 게 영변인데 영변도 지금 90년대부터 뭐 거기서 실험할 만큼 하다가 이제는 이게 플루토늄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가면서 뭐 강선인이 다른 데로 다 이렇게 이전시킨 그 고물 덩어리를 북한이 뭐 폐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주면 폐쇄할 수 있고 창간도 고려해보겠다. 이런 카드를 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북한이 이미 핵 개발의 과정에서 과거 핵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써먹은 찌꺼기들, 그러니까 고물 시설들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으려 한다. 예. 또 그걸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종전선언을 끌어내려한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핵리스트 제출은 살라미로 잘라서 단계별로 할 것처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이야기도 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래 이제 외교 안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그야말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측면에서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이제 6.13 지방선거 때도 하필이면 미국 정상회담 딱 하루 전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 날짜 정하는 것은 양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2차 정상회담을 틀림없이 11월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앞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지만 미국 조야에서도 그런 점을 그런 그 미국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성급하게 추진해 가지고 비핵화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미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 보면 지금 뭐 풍계리 실험장 다 끝내놓고서 뭐 검증 한번 시키겠다. 그거 다 흔적 없앤 거고 그야말로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거를 플러스 알파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플러스 알파로 보이게 또 국민들이 믿게 지금 왜곡된 말하자면 홍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저는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영변 핵폐기에 설령 참관이 됐든 사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항상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단계적 전술 살라미 하나씩 까놔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네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하는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 즉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전체 몸통을 보지 않고 영변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시설 하나만 가지고 흥정해서 종전선을 따먹어가지고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됐든 유엔사든 한반도 안보체제의 골격을 기둥서부터 살살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이런 전략에 미국이 말려들면 이건 큰 문제다.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게 뭐냐면요. 현직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부사령관이 웨이네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인데 스위스탄데 이분이 바로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유엔사 얘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북한의 전략은 한미 간에 이간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비탈길이다. 갈라치기 하는 비탈길이라고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직설적인 표현입니까? 현직 군인이 한국에 있는. 미군도 아니고 캐나다 군인이면 캐나다라는 거는 무조건 미국 편드는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엔사 부사령관의 이야기를 그만큼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체제의 골격과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는 0.1%에서도 구멍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말 북한이 이번에 얘기하는 예를 들어 영변 핵시설 폐기 또 거기에 뭐 참관과 사찰이 중요하다. 그 합의했다고 하더라도요. 옛날에도 실패한 것은 말하자면 90년 초에 실패한 것은 뭐냐면은 일반 사찰은 다 북한이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IAEA 안전조치협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찰을 받아줬는데 지금은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은 그 확고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핵무기는 뭐냐면 고농축 우라늄인데 고농축 우라늄은 특별한 시설도 없이 그냥 북한 전역에다가 다 지하 땅굴한데 감춰놔도 원심 불기 돌려갖고 원심 불기 몇 개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숨겨주는 데가 지금 몇천 군데 되는지 몇만 군데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IAEA가 정하는 가고 싶은 의심이 되는 모든 지역은
이게 말하자면 사찰할 수 있게 특별 사찰을 받게 해야 됩니다. 특별 사찰을 받게 하는 명시적 합의가 없이 그냥 사찰에 합의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핵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되면 비핵화 진전 2년 3년 하는 사이에 진짜 남아있는 핵 무기 생산 시설과 핵물질 이런 거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얘기하는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협상으로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으로 갈 우려가 있다. 이거를 저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나가야 되고 그런 점을 우리 국민들도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협상의 앞뒤면을 잘 관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복잡하거나 어렵다고요. 머리를 안 쓰려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영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핵 군축이라는 것은 아까 차장님이 이야기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핵이 100개 있는데 몇 개만 줄여줄게라는 거예요. 그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걸 전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일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북한 전역에 핵무기가 지금 몇 개 있는가 자진해서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이 미국이 봤을 때는 최소 60개인데 저게 몇 개라고 신고하는가? 어디 그동안에 우리가 대충은 좀 파악한 거에 빠진 거는 없느냐? 그 다음에 핵시설이 뭐 플루토늄을 돌리는 거는 어디? 원심 분리기는 어디서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을 어디에서 얼만큼 생산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건물이나 연구소 또 공장은 어디에 있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천 명이냐 몇만 명이냐 또 더 나아가서 핵을 날려보내는 ICBM을 만드는 그 또 엔진 실험장이나 또 연료 시험장 또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는 전역에 몇 개가 있냐 이런 거를 전부 다 북한으로 하여금 신고하라.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고 미국이 대략이라도 자기들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은 돼야 그래 일단은 접수를 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특별 사찰로 한번 뒤져보자. 그렇게 해야 이게 비핵화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숨겨놓은 것도 모르고 그거는 따지지 말고 북한이 내놓는 어차피 공개되었고 이미 다 써서 이제는 문 닫아야 될 시설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뭐 폐쇄한다, 그거를 폭파한다, 참관한다, 그걸 사찰한다를 가지고 비핵화처럼 하자고 한국의 외교부나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비핵화하고 관련 없는 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 우리 한국에서 셀프라는 말이 뭐 식당에 가도 셀프 서비스잖아요. 예. 근데 셀프 신고예요. 그렇죠. 아니 셀프 신고를 어떻게 믿습니까? 셀프 신고를 안 하고 옛날 9.19 공사장 다 제출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특별 사찰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한미 양국이 다른 결을 다 검토할 수 있게끔 사찰할 수 있게끔 되어야만이 돼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서류로 합의해도 시원찮은데 내가 보라는 것만 보고 가. 내가 보라는 것만 보고 가고 내가 오라는 대표단만 참관이든 사찰이든 그 용어도 지금 불분명해요. 이게 인스펙션인지 예, 그냥 참관인지 이거 몰라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제2, 제3의 그런 또 사태가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제대로 해가지고 다 검증해가지고 폐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저는 틀림없이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아니, 북한이 이번에 유엔에 가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냥 다 핵 포기 못해. 얼마나 세게 했어요? 전 세계 가는 데나 그랬잖아요. 나 혼자 핵 포기 못해. 뭐 또 제재 강도짓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엄격한 특별사찰까지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 옵션을 살려두지 않는 한 핵 포기할 염려가 없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점은 그러면 핵 포기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는 계속 핵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사일 기술도 점점 발달되고 맞아요. 고도화되고 실험만 안 해도 그렇죠. 어느 정도에 가면 실험 안 해도 다 실험 다 된다며요. 있으니까요. 예, 예.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니까 한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미국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해서 리크했잖아요. 예, 보도를 계속, 했잖아요. 예. 5개, 8개 정도 핵무기를 추가 생산했다. 생산을 중단한 징후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ICBM도 또 그러면요. 공장도 돌아가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이 만약에 비핵화 시간을 적당히 합의해갖고 계속 지연시키면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핵무기 숫자가 현재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만도 20개에서 70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 중에 최소한도 2020년이 되면 100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100개가 돼버리면 비핵화 협상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전 세계에
자기 손으로 핵 실험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핵무기 제조 국가가 됐는데 핵을 포기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면 껍데기만 비핵화 합의지 실속 있는 비핵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핵 무장 국가로서 자리를 더 굳혀가지고 핵 군축, 즉 3대 세습체제의 유운이 핵 군축이에요. 그래갖고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할아버지 닮은 모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드디어 할아버지의 수건 사업인 미국과 핵 군축談판을 제가 이뤄냈습니다. 이래갖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일성한테 정권 넘겨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차장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황장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낮추어 보던 사람이 오늘 차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거의 같아라는 부분에선 제가 볼 때 아마 차장님이 이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이실 거라고 보는데 사자회담 대표까지 나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실감이 나오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안보는 아무리 이렇게 이 예외를 가지고 또 뭐 신뢰 운운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아주 우리의 목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